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조회수를 보면서 뭐 300일 때도 있고 400, 500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다른 큰 유튜버들 그 뭐죠? 구독자도 많고 클릭수도 많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수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300분이나 이걸 봤나? 그 300명이 그 큰 강의실 뭐 큰 룸 이런 데 차는 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된다라고 도움이 되니까 또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고 또 이걸 좀 의미 있게 해보려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해보려고 제 스스로도 채찍질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도 하고 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멘트나 말씀 주시는 분,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영상을 보고 구독을 안 하신 분이시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구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좀 내용이 전문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어렵게만 뭔가 마치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도 안 됐으면 좋겠고요. 뭔가 쉽게 그리고 핵심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구조 설계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큰 거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여기에 그린 게 이제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건축물을 세운다고 할 때, 건축물을 실현시킨다고 할 때 거기에서 계획하는 일단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다 적어봤어요. 건축주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있을 테고 건축 설계하는 건축사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구조 설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비도 있고 뭐 조경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 다는 못 적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 그 소방, 그 방화 그 시스템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토목도 있죠. 토목도 있습니다. 토목. 토목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건물이 지어진 건축물이 지어지는 곳에 집안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걸 통해서 지하를 얼마만큼 팔 수 있을지, 어떻게 팔지, 그 기초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이 토목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토목 안에는 집안 조사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개념으로는 그 흙막이 공사도 흙막이 계획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 많은 분야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건축주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적은 게 최대한 각각의 참여자들을 놓고 이 각각의 참여자가 서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다이어그램으로. 왜냐면 어 그 어떤 뭐 책에서 보거나 뭐 그러면은 건축주가 있으면 건축주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의 일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프로젝트의 시간표 짜고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비용 같은 것들 매니지먼트 하고 그리고 각각 필요한 것들을 순서에 맞게 제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 그 다툼이 있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그런 조화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묶어서 보거든요. 묶어서 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각각의 그 전문 분야죠. 조경, 뭐 건축 설계,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건축주가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또 건축주가 또 구조랑 바로 이야기하고 설계랑 이야기하고 설비 이야기, 조경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주랑 뭐 설계랑 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뭐라고 하죠?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또 건축사가 구조, 설비, 뭐 조경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계약을 해서 건축사가 메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건축사가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건축사가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다른 그 참여자, 이 전문 분야들과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의 역할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건축물은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물론 사회를 위해서도 하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그 고객은 사실 건축주입니다. 그러면 건축주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한 전문인이 그 밑에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냐? 그건 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되게 많은 형태의 이런 협업들이 일어납니다. 건축주와 구조, 뭐 설비 이렇게 다 따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축주가 아예 야 이거는 내가 한 팀에게 모든 걸 줄 거야. 그러면 이제 건축사, 뭐 구조, 설비 이런 사람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위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회사로 이제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건축주가 건축사를 정말 신뢰해서 이 사람한테 아예 모든 걸 다 주고 그럼 건축사가 자기가 아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로 정형화된다라기보다는 좀 그 상황에 맞게 건축주의 역량, 매니지먼트의 역량, 각각 전문가들의 역량에 맞게 팀이 꾸려지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니즈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최선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팀을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하는 이야기였고 이제 구조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거 제일 처음 영상이 아마 한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수직 하중 전달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 비디오를 만들었었는데 다시 뭐 그 내용을 약간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면 구조의 임무는 그 하중을 갖다가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중에는 크게 나뉘어서 수직 하중 전달과 그리고 수평 하중 전달이 있어요. 수직 하중 전달은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것. 수평 하중 전달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것. 수직 하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하중이라든지 아니면 활하중, 그러니까 사용하중,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하중들, 책상이 들어가면 책상이 작용하는 무게, 뭐 어떤 공조 시스템 기계가 들어가면 기계의 무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는 하중들이 있거든요. 그 하중들을 갖다가 집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수평 하중 전달은 수평 하중에는 뭐가 있죠? 바람, 그리고 지진 하중도 수평 하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건축물은 아니지만 다리 같은 경우는 원심력도 고려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다리가 커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다리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 도로가 이렇게
그 커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브를 달리는 자동차나 뭐 기차에서 원심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수평 하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독일 말로는 임페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 자체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면에 있는 것처럼 뭐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오차에 의해서 생기는 수평 하중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수평 하중 전달에서는 고려를 해줘요. 아무튼 이런 그런 수평 하중들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수직 하중 전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직 하중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위에서 작용하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들, 뭐 기계에 의한 그런 하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위에다가 뭐 공조기 보통 이렇게 놓거든요. 그럼 걔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하중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하면서 생기는 하중들이 있잖아요. 그 하중들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 뭐 각 층에 다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건물은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량판 구조는 슬라브가 바로 그 기둥 위에 얹어져 있는 거를 이야기해요. 요런 부분들.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라멘 구조로 이것도 사실은 라멘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보호를 여기다가 추가해 준다면 이 부분에 보를 또 추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하중 전달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슬라브에서 하중이 보로 가게 되고 보로 간 하중은 다시 기둥으로 가게 되고 기둥은 다시 그 하중을 쭉 아래로 보내서 여기 있는 기초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는 다시금 집 안으로 그 하중을 전달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직 하중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하중 전달을 할 때 구조에서는 어떻게 야 그러면 이 수직 하중이 있는데 이 수직 하중이 지나가는 길은 무엇이냐? 그 길은 부재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브가 그 길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보가 거기에 연결된 보가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된 기둥이 또 길을 터주고, 그리고 또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기초가 집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을 또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재들을 갖다가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힘이 안전하게 집안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조 설계할 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직 하중 전달을 하고요. 수평 하중 전달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바람 대표적으로 이제 바람이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골조만 표현을 해놨는데 나중에 골조 세고 난 다음에 이제 외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커튼월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벽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벽들이 생기면 여기에 뭐가 작용합니까? 그 수평하중, 풍하중이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그 풍하중을 또 집안으로 그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보통 그랬을 때 이 풍하중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이 외벽을 통해서 각각 요 슬랍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면은 나중에 그릴게요. 슬랍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슬랍으로 전달된 힘은 다시금 여기 있는 코어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각 층에서 슬랍에서 코어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 코어는 그 힘을 받아서 요 밑으로 집안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도식화 시켜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한 면만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코어가 있고요. 여기 코어가 있고 여기 집안이에요. 여기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코어가 이렇게 슬라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에 수평 하중이 오게 되면 이 수평 하중은 슬라브를 지나서 왜냐하면 슬라브가 되게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말고 뭐죠? 경도가 높거든요. 딱딱한 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브를 통해서 슬라브가 연결되어 있는 이 코어로 가게 되고 전단벽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결국 집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평 하중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뭐냐? 수평 하중 전달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아니면 수평 하중 전달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이 지나가는 슬라브를 이 힘에 대해 견딜 수 있게
내력이 외력보다 크게 설계를 디자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아진 힘들, 슬라브에서 온 힘들이 그 전단벽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전단벽은 이 모아진 모든 힘들을 견딜 수 있도록 또 구조 설계를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집안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간 부재들도 설계를 해주는 게 이제 수평 하중 전달입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 전달, 수평 하중 전달 이 둘을 다 제대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구조 설계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수직 하중 전달, 힘의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러면 이 흐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한 단계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세한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다 계산했어요. 뭐 그때도 약간 뭐 다른 컴퓨터를 쓰기도 했지만 아무튼 손으로 손 계산하는 게 주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설계 프로그램,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큰 뭐 99.9%가 거의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나눠지는 게 아마 한국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이 한 층을 갖다가 떼서 계산 그 한 층을 갖다가 떼서 구조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를 한 번에 그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구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3D 전체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요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델의 뭐 그 기둥의 힘이라든지 뭐 슬래브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보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집안에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모델에서 바로 다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3D 모델링을 할 때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 이런 모델링을 하고 계산을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값들이 나와요. 여기에 뭐 반력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옳지는 않다.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틀릴 확률이 아주 높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3D 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시공 과정과 재료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값들이 부재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할 때는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하나씩 떼서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하나 요거 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뭐 반력을 다 구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걸 떼는 거예요. 요 다음 걸 떼가지고 또 다시 모델링을 해요. 그때는 하지만 이 위에 있던 반력들을 하중으로 이제 여기에는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차차차 내려가가지고 요 밑에 그 지방까지 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까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그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계산 결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뭐 어느 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도 없고 이거 둘 다 가능한데 프로젝트마다 조건에 따라서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 가장 알맞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자꾸 지금 뭐 AI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빔도 그렇고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아마 이 방향으로 계속 가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힘의 하중 전달을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구조 해석 모델은 어떤 걸 구조 해석 모델을 하냐, 어떻게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냐. 사실은 이 원래 지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된다. 그렇잖아요. 기초를 타설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는 벌써 연결 철근들이 배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가 있어요. 기초를 타설했다고 해봐요. 여기에 뭐 그 이 안에 그 철근들이 들어가 있고 철근 그 다 깔고 난 다음에 타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 철근을 그 미리 빼놓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기둥 연결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빼놔야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걸 타설합니다. 이 타설하기 또 전에 또 뭐 연결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결국은 일체형인 그런 건축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체형으로 된 건축물이란 말은 그게 부정전 구조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모델을 단순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을 단순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시된 고정 모멘트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 어떤 현상, 실제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요. 그러면은 실제와 그 단순화시킨 것과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차이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고정 모멘트로 나오거든요. 고정 모멘트가 있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고정 모멘트가 없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있잖아요. 하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최소 철근으로 이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 최소 철근이 여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정 모멘트들을 갖다가 고정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힘들을 받아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다를 우리가 다 같이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 그러니까 지어지는 건축물을 기하학적 모델로 변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우리가 구조 해석할 수 있도록 이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중도 주고 뭐 부재 특성도 줘가지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 부재력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는 거죠. 내력이 더 크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구조 해석 모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어떻게 이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멤버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멤버십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그 연습 문제 풀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 준비하고 문제 만드는데도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자료 준비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려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멤버십을 해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로도 소통도 하고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래서 멤버십 시작할 때 많은 호응도 있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